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의사단체 전 현직 간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처분도 초읽기에 들어가는데요. 수사 전망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한 한편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 지금 5명 고발된 상황이고 오늘 오전에 주수호 비대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혐의를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경찰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료법 위반상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의 점도 범죄 혐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했다. 예. 한마디로 의협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고 일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한 집행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이 된 조금 전에 얘기한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본인은 지금 경찰에 출석하면서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혐의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파업, 휴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주거나 이 범행 결의, 계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줬다라고 한다면 방조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겠다. 이렇게 집단 행동을 유도하거나 이것을 묵시적으로 이제 지시한 상황이 확인이 되면 교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 이 언론홍보위원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언론 보도 자료라든가 또는 전공의들에게 내려가는 공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이제 범죄의 핵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위계질서상으로 이 선배가 후배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공범 내지 방조범, 교사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 일단 오늘의 시작으로 9일, 12일 등 줄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에 대한 정지 등이 직접적으로 이제 절차가 시작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어제 오후에 정부가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예. 면허를 정지하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가 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어떤 이유로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전처분 통지서가 보통은 등기 우편으로 개별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송달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의견 청취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처분 대상자가 최소 5,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일사천리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앞서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전공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개별 수련 병원마다 환자가 피해가 입었는가, 얼마나 중대한 피해를 입었는가, 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행위 가담 정도는 어떠했는가,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을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본다고 한다면 처분의 강도나 수위는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의견 진술에 대한 기회를 이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주는 것인데 이것들을 다 취합하기까지도 또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인력을 보완해서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고요. 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된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의견 진술기에는 보통은 서면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가능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또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한 목소리를 낼지 아니면 개별 당사자 간의 의견이 달리 이제 제출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전 행정처분들처럼 이번
처분 사전 통지서 같은 경우도 본인이 뭐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거나 받지 않으려는 어떤 일종의 노력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그 처분입니까? 송달을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뭐 교부 송달, 직접 송달, 우편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도 가능은 합니다. 예. 그래서 공시 송달까지 나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이렇게 강대강 지금 의대와 대치가 있는 상황인데 교수들까지 집단으로 좀 행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까? 일단 삭발로서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사직서를 내서 우리 후배들만 이렇게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데 묵과할 수 없다. 우리도 같이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는 지금 의사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이 전공의들이 빠져도 의료 공백이 굉장히 심각한데 예. 그에 있는 전임의가 빠지고 교수가 빠지면 거의 카오스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강대강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여지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증언 정책, 그러니까 증언 결정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이 행정처분은 무효다라는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증언 정책이나 결정이 우리가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인가는 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또 이해관계, 법률적인 관계가 있는지도 법리상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다투겠다라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주장과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런 소송이 진행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행정소송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 그리고 보통 행정처분이 이제 취소냐 무효냐를 다툴 때는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느냐 내용상 하자가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행정소송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이 나오는 종류가 아니고 다만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특히 이게 정부의 어떤 인원 증대가 결국은 의대의 어떤 인원을 증대하는 교육부 소관 업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좀 어려운 소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엔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송환국이 미국으로 결정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원심 아예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변화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겁니까? 내용상 그렇습니다. 절차적인 위법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항소법원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보내라는 결정은 아니고 1심 재판에 하자가 있으니 다시 돌려서 다시 판단해봐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무조건 부분에서? 한국은 예. 아니지만 가능성은 꽤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청구가 경합됐을 때 여러 국가에서 인도를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발생 일시 그리고 이 범죄의 장소, 범죄의 중요성 그리고 인도 청구권자가 언제 청구를 했는지 그리고 뭐 국적이나 거주지 이거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항소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지금 판단한 것은 인도 청구권자의 그 접수 일시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이메일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강간 잘못이 있다. 왜냐하면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자송부의 형식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먼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판단 오류를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적은 또 한국 국적이니까 한국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중요성이라든가 또 이제 이 피해자가 뭐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먼저 지금 심리나 기소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 다시 돌아가서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미국이 타당하다라고 할 여지도 좀 남아 있고요. 그래도 한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고 이 범죄인 인도 청구의 대상이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또 한국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한국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도국이 어디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 형량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변제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이 되는데 일단 형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미국은 뭐
형마다 각각 매기기 때문에 이게 최대 뭐 100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낮은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권도영 변호사 측에서 우리는 미국 아니고 한국으로 가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합법, 여러 가지 범죄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가장 큰 죄를 가중해서 이제 처벌하다 보니까 예상치가 30-40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했으면 그 개별 범죄를 하나하나 선고를 해서 합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100년형도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100년형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권도영 씨도 한국에서 재판 받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내로 송환이 된다고 하면 피해 구제 등에 있어서 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결론적으로는 검찰에서 예. 범죄 수익을 빨리 몰수 추징하고 은닉된 것을 보전을 했어야 피해자들한테 건네지는 것이 있는데요. 이 조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재판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일부 배상해서 집행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은닉된 재산을 사법적으로 이게 추징 보전을 하지 않았다면 개별로 협상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권도영 씨가 재판을 받으면 한국 법정에 한국 변호사가 어찌됐든 이 지역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피해자들과 접촉하거나 피해자들의 변제가 한국인들 변제가 조금 더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 재판부에서는 피해 변제를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피해자들도 권도영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길 일부는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될지 모르는 피해 구제보다 미국에서 형을 오래 사는 것이 낫다. 뭐 이런 류 주장도 하는 거죠. 네, 엄격하게 처벌받아야지 한국에서 나와서 일부 형을 받아도 또 뭐 가석방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 또 사법 정의는 좀 온전하게 실현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변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들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협박범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지금 범행 전말이 좀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범행의 시작부터 좀 저희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여 실장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 실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정말 친밀해서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줄 정도의 친밀한 이웃 주민 A 씨가 이제 협박을 처음에 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A 씨의 범행 수법을 보면요.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대포폰 업자로부터 불법 유심침을 여러 개를 사서 이것을 끼워서 해킹을 이제 처음 시도했다라는 것인데 처음에 해킹의 대상은 본인과 되게 친하게 지냈던 그 B 여실장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여실장은 해킹당한 것은 알지만 해킹의 어떤 가해자가 이 A 씨라는 건 꿈에도 몰랐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협박을 당했고요. 이 B 여실장이 이 협박을 받고 고 이선균 씨한테 이런 뭐 해킹과 협박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3억 원을 또 갈취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3억 원이 이 A 씨한테 가지 않다 보니까 이 A 씨는 다시 이제 타겟을 고 이선균 씨한테 이제 변경을 해서 직접 이제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고 1억 원을 요구했고 그중에 5천만 원 이제 갈취한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A 씨도 전직 영화 배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대중들의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그 고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B 여실장으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기만과 협박을 당하고 이 A 씨라는 사람한테도 협박을 당해서 공갈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실 것 같고요. 이 A 씨는 현재 공갈 미수 그리고 해킹 범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그리고 별개로 무면허 운전으로 이제 구속돼서 기소된 상황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시작된 영화 배우 A 씨가 있는 거고 그 유흥 실장과 친한 사이이고 그래서 유흥 실장에게 이 친한 사람이 돈을 협박을 해서 또 이 실장은 이성윤 씨에게 협박을 하고 이성윤 씨가 3억 원을 줬는데 주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또 협박해서 5천만 원이 갔다. 그러니까 총 지금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3억 5천만 원이 나간 것인데 근데 그 3억 원은 전달되지 않고 유흥업소 실장을 갖게 됐다는 거고 5천만 원만 전달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도 이들 사이에서도 이 3억 원의 지금 행방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3억 원 관련해서도 A 씨가 B 씨에게 이제 돈이 간 것을 알고 또 이선균 씨를 협박한 정황도 나옵니다. 그중에 2억 원을 다시 반환받아서 나에게 줘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굉장히 위험적인 곳으로 몰아세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끊임없는 협박을 당했던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결국 A, B 씨는 서로 친한 지인이지만 돈 앞에서는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협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했던 이성균 씨는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라든가 본인의 사회적 명예 때문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고 또 돈을 준 이유로 그 비밀로 다시 뺏어서 나를 달라라고 협박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